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유권자 신원 확인 작업을 맡았던 선거사무원이 남편 대신에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서울 강남에서 황당한 일이죠. 대리투표를 한 이 유권자가 긴급 체포가 됐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될 선거 사무원이었던 건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일단 이 대리투표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강남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근데 무엇보다 이 여성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맡은 업무가 유권자 신원 확인이다 보니까 다 자신의 남편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수령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선거사무원이 남편 대신 투표한 뒤에 본인 신분으로 또 투표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전에는 남편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수령을 해서 이미 투표를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수령을 하고 이제 기표소로 들어가려다가 예. 다른 선거 참가원이 이전에 한번 기표소 안에 들어갔었는데 또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이거를 포착을 해서 이 부분을 그렇군요. 신고해서 밝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투표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공직선거법에 이 사위투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위투표. 네, 그래서 사위라는 거는 거짓된 행위라든지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투표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데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대리투표하는 것도 사위투표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 선거사무원 같은 경우 사실상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면 이 투표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 부분을 맞습니다.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사무원이 투표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투표 사무원이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경기 용인에서는 관외 투표에 사용되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던 거예요? 일단 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조금 좀 다릅니다. 우리 본투표 같은 경우는 이 기표함에다가 사실은 기표 용지만 넣으면 되지만 사전투표 특히 관외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선거사무소로 이 부분을 투표용 용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예. 회송용 봉투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투표용지를 넣어서 이제 투표함에 넣게 되는데 근데 이 지금 신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회송용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중앙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이 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거라고 밝혔는데 이게 만약 자작극으로 확인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의 신고가 이 투표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자작극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던 이 기표의 용지를 미리 받아서 거기다가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에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선관위의 의심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신고한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상에도 이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표용지를 넘겨받는 것도 사실 공직선거법상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부분을 가중처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는 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고 또 일부는 식사를 마치고 투표하는 등의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선관위원장을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부실 관리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부정선거 관련된 음모라든지 논란이라든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국민들이 이 투표 관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 이 조기 대선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선거 논란과 음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은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을 뭐 아니면 뭐 그 외에 이제 뭐 사무총장 같은 경우를 이제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다만 이런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사실상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직무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형사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선관위원장이 이 부분을 알고서 방치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형사적으로 직무유기로 성립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해당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이라든지 선관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정대로 제대로 이 유권자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직접적인 이 책임에 대해서는 해당 투표소의 선관위 직원이라든지 선거 사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석연치 않은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리고 투표 인증샷 논란도 뭐 매번 투표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에 SNS에 게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뭐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표의 비밀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이 비밀 선거라는 이 중대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엄격하게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금지되는 이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이 기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모든 투표용지에 대해서 촬영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를 어겨서 만약에 투표용지를 촬영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라고 해서 예.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투표지를 촬영을 해서 지인에게 전송한 이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어제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 참 여러 일이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경남의 하동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뒤편의 배관을 타고 2층의 문을 열었다고 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지금 뭐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이 남성 같은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예. 이게 발코니 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게 뭐 그 경보 장치가 울려서 예. 이 경보 업체와 그다음에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자신이 이 부정선거가 의심이 되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뭐 단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아무리 부정선거를 본인이 의심을 하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뭐 건조물 침입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건조물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 건데요. 그런데 발코니에서 잡혔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아직 실내로 진입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이 됩니다. 이 건조물 침입죄라는 거는 반드시 실내에 들어가야지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뭐 장소, 예를 들면 담장 안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출입구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유지 안으로 들어갔으면 건조물 침입죄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투표를 하다 보면 이제 기표를 잘못하는 실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이 되는 부분 거죠? 같은 경우는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뭐 유권자가 실수로 잘못 기표를 하거나 만약에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때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를 잘못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전투표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그 비상계엄 이후인 1월 22일까지 9개월치의 비아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아폰 서버를 통한 수사가 내란 사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이 경찰이 이제 비아폰의 서버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수사 중인데 지금 비아폰 서버 자료는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이 네.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자료의 시기가요. 이 비상계엄 이후뿐만 아니라 사실은 작년 3월부터 사실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 비상계엄에 대한 모의가 사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계엄 당일에 실제로 뭐 윤 전 대통령이 홍정원 국정원 차장 등에게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를 했었는지 그래서 통화 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 밝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내란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이 통화나 이 문자 내역을 통해서 계엄 전후에 윤 전 대통령이 연락한 국무위원이 누구인지까지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해당 상대방이 누구인지 뭐 시기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국무위원들이 과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기록을 볼 때 대화 내용 외에도 문서나 지시 내역 같은 그 디지털 흔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비화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확대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연락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통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로서 이제 활용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화폰은 통화를 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용도는 아닌 건가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핵심적인 통화와 증거로 메시지까지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비화폰 기록을 통해서 내란 사태 전후 정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경찰이 삼청동 안가의 CCTV 그리고 국무회의장의 CCTV까지도 이제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부분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CCTV를 이미 제출받아서 지금 현재 분석 중인데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나 아니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CCTV라든지 통화 이력을 분석해본 결과 사전에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3인 외에도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 그 해당 국무위원들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에서 내란 혐의 외에 떴던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임의 제출로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만약에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받는 증거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 범죄 수사를 통해서만 사실은 사용할 수가 있고 별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임의 제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혐의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증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은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그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수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갈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하죠? 사실상 이 체포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를 했던 게 사실은 이 최초로 이 교사를 했던 게 사실 윤 전 대통령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경찰이 이런 출석을 요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관건인데요. 모든 이런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경찰에 대해서 출석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이걸 응할 것이냐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또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찰 출신이 경찰에 대한 이런 수사 요청에 출석 요청에 과연 응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불응한다라고 하면 이 불응한다라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또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경찰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알력 싸움이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요청을 하다가도 출석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 자체만
기반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사실상 모든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경찰의 출석에 거의 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구인을 하게 해오는데 예.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와 이런 수사 요청이라든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어제 그 비아폰 자료가 이미 제출되는 현장에 검찰 수사팀도 등장해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검찰도 이제 이 자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해당 기록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런 비화폰 서버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겠다라고 해서 검찰에다가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다가 임의 제출을 받겠다라고 해서 현장에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찰은 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경호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임의 제출을 달라고 하는데 경찰에게는 주고 검찰에게는 거부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더더욱 이 비화폰 서버 자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수사에서도 사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역할 중에는 공소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있어서 공소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도 사실은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볼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법원이 이걸 요청하게 된다면 이 기록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어떠한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떠한 지시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는 핵심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세 갈래 의혹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우선 그 샤넬백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의 수행비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대통령실 보안 USB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USB도 그 비서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의 자택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그 해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USB 4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코바나 콘텐츠의 USB였고요. 하나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 보안 USB였습니다. 근데 이 4개의 USB는 모두 김건희 여사의 비서인 윤모 씨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대통령실 관련 정보가 이제 담긴 USB를 비서 개인이 관리하는 게 적절했는지 논란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금융 거래라든지 전자서명에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명의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전자서명법 위반이 되는데 근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공인인증서는 만약에 그 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이 부분에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근데 대통령실의 USB를 이 비서가 관리하고 사용했다라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이거를 대통령실 명의의 USB를 사용해서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자서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법 위반이 왜 소지는 없는지 이 부분은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